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예식을 진행할 사회자 이후겸입니다. 저희 팀 올리원이 만든 서비스 버진로드의 결혼식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박수!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완성된 기능 하나가 아닙니다. 저희가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로 검증하고 그 데이터를 다시 문제로 재정의하면서 제품을 키워온 과정, 그 흐름 자체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발표도 결혼식 식순처럼 구성했습니다. 결혼 시장에서 출발해 1차 사이클의 데이터가 2차 서비스 설계로 이어지고 다시 3차 사이클의 사용자 검증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의사결정 흐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수는 크게 10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개식 선언으로 버진로드의 발표를 열고 이어서 신랑 신부가 입장하듯 저희가 왜 이 문제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례사로 1차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살펴보고 혼인서약처럼 2차 사이클에서 어떤 방향을 약속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예물 교환 순서에서는 그 약속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는지 보여드리고 본식에서는 버진로드 서비스 시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피로연에서는 서비스를 경험한 사용자들의 반응과 데이터를 나누고 애프터 파티에서는 다음 사이클의 개선 방향을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혼여행처럼 이 여정을 함께 만든 팀원들을 소개한 뒤 Q&A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식순, 입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버진로드 입장! 결혼 준비는 누구에게나 설레는 일이지만 막상 예산 앞에서 사람들은 멈춥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고 그 안에서 사용자가 어디서 막히는지부터 봤습니다. 시장 조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통계 기준 연간 혼인 건수는 24만 300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고 30대 초반이 13.5%의 증가율로 혼인율 증가를 가장 빠르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평균 결혼 비용은 집값을 제외하고도 약 5,912만 원이었습니다. 시장은 커지고 있으며 그 성장을 이끄는 30대 초반 예비부부, 저희는 이들을 핵심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큰데 정작 결혼 비용을 가늠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혼 자금 마련이 비혼 사유 1위일 만큼 비용은 결혼을 가로막는 구조였고 신혼부부 58.2%가 다시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스드메 추가 비용은 평균 50% 이상 붙고 웨딩 규모는 양극화되는데 선호는 분산되어 있던 것이죠. 결국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흩어진 정보를 내 결혼 유형, 예산으로 전환해줄 도구가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차 사이클의 핵심 문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용자는 결혼 유형과 예산을 상호 전환하지 못한다. 이 결혼이면 얼마인지 모르고 반대로 이 돈이면 어떤 결혼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 문제를 측정 가능한 가설로 바꿨습니다. 장기 사용 지속. 장기 사용 지속은 초기 임팩트 곱하기 자산화. 진입 후 행동으로 전환되는 초기 임팩트와 결과가 저장 재방문되는 자산화. 이 두 축을 곱으로 봤습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곱이라는 게 핵심인데 한 축이라도 0이면 장기 지속도 0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1차 OKR을 세 층위로 세웠습니다. 그 출발은 메타입니다. 무엇을 하든 먼저 사용자의 행동을 시스템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했기에 메타의 오브젝티브는 결혼 예산 구상 관리와 같은 전 여정을 시스템에서 관찰 가능하게 만든다입니다. 유입부터 입력, 결과 확인, 저장 공유, 재열람까지 각 이벤트가 타임 스탬프와 함께 관찰되는지를 봅니다. 다만 이 층위는 행동이 일어났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 그게 개선인지는 뒤에 스트래터지에서 판단합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관찰 집안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전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애초에 이 결과를 원하는가? 입니다. 수요가 0이면 그 뒤에 자산화도 0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는 결과를 가볍게 보여주고 원하는가? 부터 검증했습니다. 저장, 재방문은 베이스라인만 측정하고 2차 과제로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결정할 차례입니다. 결정 로그에서 3가지 대안 중 유형과 조건을 선택하면 예산 초안이 자동 생성되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정보 템플릿 제공은 이해는 돕지만 행동을 유도하지 못하고, 예산 범위 선택 방식은 결과 반환 알고리즘이 필요해 구현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채택하는 행동 전이율 기대값이 가장 크고, 배분 알고리즘 없이 유형별 고정 매핑으로 구현 가능했으며 RMI 극대화에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해결 방안을 정했으니 다음은 스트래러지, 그 방향이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는가를 보는 층위입니다. 스트래러지의 오브젝티브는 결혼 형태 성태만으로 예산 초안을 확인하는 행동 구조를 만든다 입니다. 진입한 사용자가 결과 확인까지 도달하는 비율, 그리고 결혼 유형에 따라 결과 도달과 이탈이 갈리는 정도를 보았습니다. 즉, 막연한 구상 상태에서 결과 확인, 저장, 재방문 상태로의 전이가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층위입니다. 마지막 엑스큐션은 그 전이가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단계마다 어떤 개입이 행동을 만드는지로 검증하는 층위입니다. 전이 구간마다 실험을 하나씩 두고 실험마다 검증할 질문을 따로 두었습니다. 첫째, 진입에서 입력으로 유형 선택 카드를 노출하면 진입한 사용자가 입력을 시작하는가? 둘째, 입력에서 결과로 미입력 시 첫 항목으로 보내면 막힌 사용자가 결과 확인까지 도달하는가? 셋째, 결과에서 저장으로 가입 팝업과 다시 시도 버튼이 결과를 본 사용자를 저장 공유로 잇는가? 넷째, 저장에서 재방문으로 후킹 문구와 링크 자동 공유가 저장 공유를 재방문으로 잇는가? 큰 목적은 하나, 각 단계 전이를 만드는 내부 개입을 검증하는 것이고, 그 아래 4개 실험이 4개 전이 구간을 하나씩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산기가 아니라 결혼 준비의 흐름을 안내하는 로드 디자인으로 구현했습니다. 숫자 계산 중심 화면은 진입 마찰을 높여 첫 전화를 떨어뜨린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UI 디자인은 결혼 준비의 시작을 알리는 청첩장에서 영감을 받아 구상했습니다. 버진로드는 단순한 예산 계산기가 아니라 예비 부부의 결혼 준비 초안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첫 화면에서도 웨딩 서비스다운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컬러는 화이트와 아이보리를 베이스로 사용하고 차분한 파스텔 스카이 블루를 메인 컬러로 적용했습니다. 주요 사용자층이 20대 초반부터 3, 40대까지 폭넓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나치게 영하거나 가벼운 색감보다는 부드럽고 신뢰감 있는 웨딩 무드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 청첩장에서 자주 보이는 라인 드로잉 요소를 UI 전반에 반영해 복잡한 예산 설계 과정을 보다 부드럽고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주례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차에서는 인스타그램 릴스 피드와 결혼준비 카페 커뮤니티를 통해 사용자를 초대했습니다. 광고 없이 채널별로 진입 마찰을 줄여 첫 사용자를 확보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메인 계정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브랜드명과 웨딩의 조합이 웨딩 예산 서비스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낸다고 판단하여 버진로드 웨딩을 선택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주력 홍보 대상인 만큼 피드와 릴스의 역할을 각 성격에 맞춰 분담했습니다. 커뮤니티는 준비 초반 도움되는 무료 서비스로 접근하여 부담스럽지 않게 타깃에게 접근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피드와 릴스 콘텐츠는 정식 출시 전 타깃 접점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 홍보 전략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중인 예신 예랑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웨딩 정보를 먼저 제공함으로써 버질로드에 대한 인지와 신뢰를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피드는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결혼 비용 탑10, 결혼 12개월 전 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9가지 등 정보성 콘텐츠로 제작했습니다. 6월 9일 기준 피드 콘텐츠는 총 1,450회의 조회수, 22회의 리그램, 22회의 공유, 28회의 저장, 팔로워 5명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성 피드 콘텐츠가 웨딩 정보에 관심 있는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팔로워 전환 효과에는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릴스는 피드 콘텐츠에서 부족했던 팔로워 전환을 보완하기 위한 채널로 활용했습니다. 당시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활용되던 댓글을 남기면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을 참고해 사용자가 댓글과 팔로워를 통해 웨딩 준비 자료를 받아갈 수 있는 구조의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대표 콘텐츠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웨딩 용어 정리, 드레스샵 상담점 체크리스트 정리 등이 있었고, 예비 부부가 저장하거나 다시 확인하고 싶어 할 만한 실용 정보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그 예시를 하나 시청하고 가시겠습니다. 예신이들 수고를 덜어줄 드레스샵 상담 전 체크리스트 정리했어요. 안녕하세요, 예랑이에요. 예신이 드레스샵 알아보느라 고생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조금이라도 편했으면 해서 준비했어요. 드레스샵 상담 가기 전에 미리 정리해가면 좋다고 해서 예신이 덜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체크리스트 만들어봤습니다. 특히 드레스 스타일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셔서 가장 예쁜 드레스로 고르세요. 댓글에 드레스 달면 링크 보내드릴게요. 다음엔 웨딩홀 상담 체크리스트로 돌아올 테니 팔로우하고 기다려주셔요. 네, 이러한 릴스 콘텐츠는 총 2037회 조회수, 12회 리그램, 11회 공유, 15회 저장, 그리고 팔로워 14명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1차 사이클에서 전체 활성 사용자 453명 중 인스타그램 유입은 약 17%였습니다. 즉, 인스타그램 콘텐츠가 타깃에 도달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지만 관심이 곧바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피드와 릴스를 비교했을 때 릴스가 피드보다 팔로워 전환과 초기 계정 성장에 더 효과적이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사이클에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 콘텐츠 업로드를 넘어 서비스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광고 구조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패널 결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과 확인은 일어났지만 결과가 자산화되지는 못했습니다. 1.1%, 61.4%. 결과까지 데려가는 기본 흐름, 즉 가설의 I는 작동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결과 확인 후 공유는 11%, 결과 후 재방문 6%, 7일 내 재진입 5%, 공유 후 재방문 18%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도 끊길까요? 네, 살짝 끊깁니다. 끊기나요? 네네네. 살짝 끊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들어와 볼까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괜찮습니까? 지금 괜찮습니까?
살짝. 방금 살짝 끊기시는 것 같습니다. OKR로 다시 따져보면 메타와 엑스큐션의 앞단, 즉 진입에서 결과 확인까지는 작동했습니다. 진입에서 결과 도달은 61.1%, 첫 액션까지는 약 8초, 스트래러지의 첫 번째 목표인 결과 도달 구조를 만드는 것은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AI 자선화 구간, 즉 저장, 공유, 재방문은 약하거나 측정조차 못한 상태였습니다. 스트래러지의 두 번째 지표였던 결혼 유형별 결과 이탈률은 OKR 문서에 명확히 정의해 두었으나 실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1차 단계에서 행동 관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느라 정의한 지표를 대시보드 시스템과 연결하는 작업의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OKR 점검을 문서 정리 수준으로 가볍게 여겼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비록 숫자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를 계기로 OKR KPI를 문서에만 두지 않고 실제 관찰 가능한 지표와 연결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2, 3차 핵심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설의 두 축 중 IMI는 커졌지만 AI는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결과는 봤는데 자산화가 안 됐는가를 따져봐야겠죠? 저희는 인사이트 리포트에서 결과 이후 행동을 5갈래로 쪼개서 봤습니다. 결과 자체에는 반응했는데 왜 이 비용인지 근거를 모르고 예약 계약으로 갈 심리적 확신이 없고 참고용 수치로만 소비하고 이탈하고 결국 카페, 블로그, 플래너로 빠져나가 따로 관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5개가 따로 노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슬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근거를 모르니 확신이 안 서고 단발로 소비하고 외부로 빠진다. 즉, 결과 재진입 루프가 통째로 끊긴 거죠. 1차의 진짜 인사이트는 이것입니다. 사용자는 몰라서 멈춘 게 아니라 결과를 자기 계획으로 만들지 못해 멈췄다. 결과는 봤지만 그 수치가 왜 나왔는지 알 수 없으니 참고용 숫자에 그쳤고 일획성 탐색으로 끝난 겁니다. 이 인사이트가 2차 사이클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인서약, 고다이 발표자가 이어가겠습니다. 네, 발표자 고다이입니다. 마이크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이효경님이 정리해주신 1차 인사이트를 받아 저희가 2차에 무엇을 약속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서약이 앞으로의 방향을 약속하는 자리이듯 이 식순에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무엇을 풀기로 약속했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2차의 출발점이 새 기능을 만들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1차 데이터가 가리킨 진짜 원인을 먼저 문제로 다시 정의하고 그 다음에 기능을 붙였습니다.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관찰된 것 기반으로 문제 정의를 수정했습니다. 1차의 문제 정의 버전 1.0은 사용자는 결혼 유형과 예산을 상호 전환하지 못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1차 데이터를 보니 사용자들은 결과 페이지까지는 진입했습니다. 전환 자체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막혔던 지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결과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정의 버전 2.0을 사용자는 추상화된 총 예산 결과만으로는 실제 결혼 비용의 상세 옵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버전 1.0 문제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깊이 파고든 심화시킨 것이라는 점입니다. 표면에 문제 아래에 있던 진짜 원인을 끌어올린 겁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1차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실 성격이 다른 2개의 병목이 동시에 잡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병목은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다였습니다. 이건 결과 페이지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병목은 결과를 행동으로 잊지 못한다였습니다.
이건 결과를 본 이후 그 다음 단계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의식적으로 내린 결정이 있습니다. 이 두 문제를 한 트랙에 섞지 않기로 한 겁니다. 성격이 다른 문제를 한 번에 묶으면 나중에 어떤 개입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 보고자 하는 검증 자체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선 트랙과 확장 트랙으로 명확히 분리해서 병렬로 진행했습니다. 네, 2차에서 저희가 노린 건 사용자를 단순히 결과를 본 상태에서 이해하고 구조를 내재화하고 의사결정에 확신을 갖는 상태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인지 단계 중에서도 시나리오 이해부터 트레이드오프 내재화, 확신 형성까지의 구간이 2차가 집중한 지점입니다. 두 트랙의 문제 정의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선 트랙은 결과 페이지 자체, 즉 총 예산만으로는 상세 옵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결과 페이지 안에서 풉니다. 확장 트랙은 결과 이후, 결과를 확인해도 실행 행동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결과 페이지 바깥의 문제를 풉니다. 같은 1차 데이터에서 나왔지만 성격이 다른 두 문제라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각각 따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결정 로그도 두 갈래로 나왔습니다. 개선 트랙은 결과 페이지 자체, 총 예산만으로는 상세 옵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확장 트랙은 결과 이후, 결과를 확인해도 실행 행동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는 범위가 다른 두 개의 결정입니다. 이제 OKR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핵심은 두 트랙은 메타, 즉 관찰층위부터 다르게 뒀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개선 트랙은 기존 결과 페이지 안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라 1차의 메타를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었지만 확장 트랙은 액션보드라는 완전히 새로운 여정이라 그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메타 버전 2.0을 새로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메타의 본질은 문제가 실제로 있는지, 사용 맥락이 관찰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스트래터지 전략 OKR입니다. 전략 OKR에서 저희가 본질적으로 보려고 한 건 지표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동이 다음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개선 트랙의 오브젝티브는 예산을 옵션 기반 트레이드 오프로 재인식시켜 능동적인 탐색, 조정, 확정 행동을 만든다로 잡았습니다. 단순히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옵션을 직접 만지면서 이걸 줄이면 저게 늘어난다는 구조를 체감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확장 트랙의 오브젝티브는 보드에 진입한 사용자를 행동, 기록, 조정을 반복하는 실행 관리 사용자로 전환시킨다입니다. 일회성 확인이 아니라 반복되는 루프를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마지막 엑스큐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엑스큐션이 기능 목록이 아니라 개입별 행동 전이를 보는 실험 단위라는 점입니다. 두 트랙 각각 5종의 실험을 뒀고 전부 집단 비교, 즉 조정한 사용자군과 조정하지 않은 군을 나눠서 측정했습니다. 개선 트랙에서는 구조를 보면 옵션을 조정하는가, 조정하면 예산 변동을 확인하는가, 조정이 저장과 공유로 이어지는가, 조정이 깊어질수록 확정이 느는가, 저장이 재방문으로 이어지는가를 확인했습니다. 확장 트랙에서는 보드 진입 후 첫 조작을 하는가, 체크 완료가 비용 기록으로 이어지는가, 예산 수정이 탐색인가 혼란인가, 조작이 깊어질수록 재방문이 느는가, 저장 상태가 재방문, 재개로 이어지는가를 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 두 트랙 모두 행동이 다음 행동을 부르는 루프가 실제로 도는지를 집단 비교로 검증하는 설계였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으니 이제 무엇을 만들었는지 예물 교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약속드린 두 문제를 풀기 위해 저희가 실제로 만든 두 가지 산출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산출물이 그냥 기능이 아니라 앞서 나눈 개선 트랙과 확장 트랙에 각각 정확히 대응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개선 트랙입니다. 저희가 푼 문제는 총 예산만으로는 비용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였습니다. 그래서 결과 페이지를 총액을 보여주는 화면에서 이해하고 직접 조정하는 화면으로 바꿨습니다. 비포는 총 예상되는 예산만 띄워주니 왜 이 금액인지 뭘 조정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애프터는 추가 비용 구조를 드러내고 취향 유지형과
예산 방어형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옵션을 바꾸면 그 영향이 바로 보이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단계로 설계했습니다. 먼저 얼마인지,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웨딩 타입 진단으로 사용자의 유형을 먼저 규정하고 예산 총합과 그 금액이 왜 나왔는지 산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도넛 차트로 총 비용을 한눈에 보여준 뒤 항목별 비중과 지출 근거까지 구조로 분해해서 제시합니다. 핵심은 숫자를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왜 나왔는지를 이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차에서 사용자가 막혔던 바로 그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숨은 비용을 미리 드러냅니다. 결혼 준비에서 사람들이 가장 곤란해하는 게 이른바 깜깜이 비용. 처음 안내된 총액 외에 진행 과정에서 예측 못하게 붙는 추가 지출입니다. 그래서 원판, 헬퍼, 업그레이드 같은 추가 옵션을 토글로 켜면 즉시 금액에 반영되도록 했고 스드메 항목별로 위험도를 높음, 중간, 낮음으로 사전 경고하게 했습니다. 사용자가 나중에 당하지 않도록 미리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이번에는 확장 트랙입니다. 여기서 푼 문제는 결과를 확인해도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할 일과 그 비용으로 저장, 관리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맞춤형 체크리스트로 진행률과 시기별 할 일을 관리하고 비용 관리로 계획 비용, 실제 비용, 예산 차이를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1차에서 끊겼던 결과에서 재진입 루프를 복구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확장 트랙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화면이 방금 설명드린 액션보드의 실제 구현입니다. 체크리스트로 할 일을 예산안으로 그 비용을 관리하는 구조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산출물을 말로만 설명하기 와닿지 않으니 이제 본식, 실제 서비스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재생 부탁드립니다. 결혼 준비 아직도 복잡한 웨딩 템플릿 사서 하세요? 이제 간단한 취향 설문 한 번으로 내게 딱 맞게 커스텀된 맞춤 결혼 설계서부터 D-Day 웨딩 체크리스트, 시세 비교 가능한 예산안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저희 버진로드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분들의 취향에 맞는 웨딩 유형과 예산, 그 예산이 나온 이유, 예산을 투자할 항목과 줄여야 할 항목, 지금 당장 해야 할 톱3까지 제공해줘요. 뿐만 아니라 예산안의 지출 항목들도 세세하게 알려주고 모르면 덤탱이 쓰일 수 있는 추가금 항목까지 미리 알려줘서 호구될 일 없어요. 결과지 기반으로 D-Day 체크리스트도 제공되는 결과지에서 선택한 추가금 항목도 야무지게 들어가 있어요. 필요한 항목도 쉽게 넣다 뺐다 할 수 있어요. 예산안에선 시세 평균 가격과 내가 실제 지불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예산 오바되는지 체크 가능합니다. 이제 남들은 결혼하는데 얼마 쓰는지 힘들게 찾아보지 마시고 버진로드로 간편하게 나만의 웨딩을 설계해보세요. 댓글 달면 링크 보내드릴게요. 네, 방금 보신 것이 버진로드의 핵심 흐름입니다. 첫 번째로 취향 설문으로 웨딩 유형을 진단하고 두 번째로 개인화된 예산안 가이드를 봤습니다. 세 번째로 예상되는 예산의 지출 항목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가 개선 트랙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금 항목을 안내받고 결과지 기반 체크리스트로 할 일을 관리합니다. 그 다음으로 예산안을 저장, 관리합니다. 이 뒷부분이 확장 트랙 액션보드입니다. 기능 나열이 아니라 막연한 구성에서 실행 관리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 이것이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시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 서비스에 사용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피로연에서 데이터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우겸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우겸입니다. 필요한에서는 2차 사이클의 마케팅과 실측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1차에서 관심은 얻었지만 이용으로 못 이어졌다는 인사이트를 받아 2차에는 전환 구조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피드와 릴스 콘텐츠 모드, 메인 기능 선 제시, 문제 공감, 버진로드를 통한 해결 흐름, CTA 구조로 제작했습니다. 정보성 콘텐츠를 서비스 진입형 콘텐츠로 바꾼 거죠. 따라서 서비스 링크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메타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피드 광고와 릴스 광고를 비교했는데 릴스가 클릭률 3.48%, 방문 전환 3.10%로 효율 전반에서 우세했습니다.
방문당 비용도 릴스 240원, 피드 665원으로 릴스가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2차 유입은 인스타그램 유료 광고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1차 사이클에서는 인스타그램 유입이 약 17.0%였던 반면에 2차 사이클에서는 인스타그램 유료 광고 유입만 약 53.5%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2차 사이클에서는 인스타그램 유료 광고가 활성 사용자 증가에 크게 기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데이터를 어떻게 받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대시보드를 단순한 방문수가 아니라 사용자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행동 전이표로 봤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2차에서 저희가 확인하려던 건 몇 명이 왔나가 아니라 진입한 사람이 입력을 시작하고 결과를 보고 그 다음 행동까지 이어지는가를 보는 전이 흐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퍼널을 단계별 전환율로 쪼개서 봤습니다. 기본 퍼널에서 진입 100%, 입력 시작 35.8%, 결과 확인까지 31.5%, 그리고 새로 만든 액션보드 퍼널에서 액션보드 진입 17.2%, 재방문 3.2%가 측정됐습니다. 이 숫자를 단계별로 뜯어보니 결론이 분명하게 하나로 모였습니다. 가장 큰 병목은 맨 앞 진입에서 입력 시작으로 넘어가는 35.8% 구간이었습니다. 반대로 입력 시작에서 결과 확인은 88.2%로 매우 높았습니다. 두 숫자를 같이 놓고 보면 해석이 명확해집니다. 사용자가 한 번 시작하기만 하면 결과까지는 잘 도달하는데 애초에 시작하게 만드는 설득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숙제는 입력 과정 내부가 아니라 그 앞단인 랜딩에서 시작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차 사이클은 분기 일정상 배포 후 4일만 관측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형 분포를 보면 본질 미니멀 37%, 표준 실속 33.9% 등 결과 유형이 다양하게 나뉘었고 결과 취향 일치 만족도는 85.3%로 높았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사나 재진입 장기 루프는 분기 발표에 맞춰 4일막 관측한 탓에 아직 판정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결과 페이지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저희가 확인하고 싶었던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2차에서 결과 페이지를 비용 구조 이해 중심으로 바꿨는데 사용자가 실제로 그 구조를 들여다봤는가? 입니다. 그래서 탐색이 일어났는가를 보는 지표와 그 탐색이 자산화로 이어졌는가를 보는 지표를 나눠서 봤습니다. 먼저 탐색 쪽 지표입니다. 결과 페이지 평균 체류 시간은 1분 22초, 15초 이상 체류율 87.3%, 종합 설계서 80% 탐색률 85.5%, 그리고 추가금 케어태 진입률 53.3%. 이 숫자들이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사용자가 단순히 유형만 확인하고 나간 게 아니라 실제 비용 구조와 추가금 항목까지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2차 개선 트랙이 노린 비용 구조 이해 행동은 실제로 일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자산화 쪽 지표를 보니 그림이 달랐습니다. 재방문율 3.2%, 재생성률 2.7%, 비용 입력 중 이탈률 54.5%. 들여다보긴 했지만 그 결과를 저장하거나 반복적으로 관리하는 루프까지는 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2차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탐색의 가치는 확인했지만 자산화와 반복 사용 구조는 다음 사이클의 숙제로 남았다. 탐색은 켜졌는데 그 다음 루프가 약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데이터를 OKR 세층이 판증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방금 탐색은 켜졌고 자산화 루프는 약했다라고 정리했는데 이게 OKR 판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메타는 관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달성했고 스트레러지는 추가금 케어 진입과 예산 조정과 같은 탐색 조정 행동은 확인됐지만 재방문 확정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부분 달성, 엑스큐션은 저장 공유 행동은 발생했지만 반복 사용 루프가 약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점이 있습니다. 이 AI 지표, 즉 저장 공유 액션보드 재방문이 약하다는 결론은 확정이 아니라 잠정적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배포 후 4일밖에 관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자산화 지표는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약하다기보다는 아직 판정할 수 없다에 더 가깝습니다. 이 지표들은 3차에서 관측 기간을 늘려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차 사이클은 탐색과 조정 행동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과를 저장하고 다시 관리하게 만드는 구조는 3차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확장 트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입과 첫 행동에서의 집단 차이는 뚜렷했지만 기록에서의 관리로 도는 루프와 장기 재진입은 아직 약하거나 판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역시 사일 관측의 한계가 가장 크게 남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2차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 숙제와 다음 방향은 애프터 겸의 애프터 파티에서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2차가 남긴 숙제와 3차가 가야 할 방향을 짚겠습니다. 앞에서 데이터로 확인한 내용을 숙제로 정리해보면 2차는 3개의 병목을 남겼습니다. 방금 보신 그 숫자들이 그대로 병목이 됩니다. 랜딩에서 입력 시작 35.8%, 결과에서 액션보드 유입 43.0%, 결과에서 저장 공유 15.8%, 즉 데이터를 봤더니 시작 전, 액션보드 진입, 저장 공유, 이 세 군데서 사람이 빠진다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세 지표가 당장 서비스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병목은 아니었습니다. 사용자는 들어오고 있었고 결과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가 안 돌아가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숫자들은 이대로 둬도 괜찮다라고 할 만한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 올라갈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어딘가에서 막혀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3차에서는 이 아쉬운 지표들을 개선 대상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 병목을 나란히 놓고 피드백을 받아보니 셋의 공통점은 다음 전이로의 행동 마찰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작 전이면 시작하면 뭐가 나오는지, 결과 화면이면 이 다음에 액션보드가 있다는 것, 저장 버튼이면 저장할 이유를 인지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행동 마찰을 3차 문제 정의로서 다음 단계 인지 실패로 구체적으로 정의했습니다. 기능은 있는데 다음으로 넘어갈 이유와 경로를 인지하지 못해 이탈하는 행동 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병목을 각각 뜯어보면 랜딩에서 시작은 시간 정보가 얼마나 들을지 몰라 망설이는 진입 비용의 불명확성, 결과에서 액션보드는 결과를 끝으로 착각해 그 뒤 흐름을 모르는 인지 실패, 결과에서 저장 공유는 현재 단계에서 다 소비했다고 느껴 다음 버튼을 안 누르는 문제였습니다. 공통 원인은 결국 하나, 행동 마찰입니다. 그래서 3차는 기능을 더하기보다 다음 단계를 인지시키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CTA 문구, 진입 버튼, 내비게이션처럼 낮은 비용으로 전이 마찰을 제거하는 개입을 선택했습니다. 3차 OKR은 3단계로 나누어 설계했습니다. 먼저 메타에서는 랜딩부터 결과, 액션보드, 저장 공유까지 이어지는 전체 행동 흐름을 하나의 상태 전이 시스템으로 관찰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했습니다. 1, 2차에서 구간별로 따로 보던 관찰을 3차에서는 전체 퍼널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스트레러지에서는 2차에서 발견한 전환 구간의 마찰, 즉 랜딩에서 시작, 결과에서 액션보드, 결과에서 저장 공유로 넘어가는 문제를 UI 개선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큐션에서는 이 개선이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졌는지 비교 가능하도록 이벤트와 실험 조건을 설계했습니다. 즉, 3차 OKR은 단순 기능 개선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관찰하고 문제 가설을 검증하고 이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케팅에서는 2차 데이터를 두고 효율 높은 유입을 택했습니다.
따라서 3차 사이클에서는 2차에서 성과가 낮았던 피드 광고는 중단하고 유입 효율이 더 높았던 릴스 광고를 중심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동시에 광고 외 채널로 웨딩 인플루언서 82명을 직접 발굴, 컨택하는 시딩 실험도 병행했습니다. 컨택 82회를 진행하였고 12명에게 회신이 왔으며 홍보를 약속한 긍정 회신은 총 5명이었습니다. 무료 시딩이었기에 회신율 및 참가율에 한계가 있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저희가 웨딩 인플루언서에게 협업 제안을 보낸 것은 버질로드를 낯선 서비스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 부부가 이미 보고 있는 채널 안에서 자연스럽게 버질로드가 발견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배포 이후 현재까지 누적 퍼널과 핵심 지표는 발표 직전 GA4 대시보드 기준으로 업데이트해 보여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가 가리킨 다음 사이클의 방향입니다. 그럼 이 모든 과정을 함께 만든 사람들, 신혼여행으로 고다희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고다희입니다. 마지막 두 식순을 맡겠습니다. 신혼여행은 이 여정을 함께 만든 사람들과 저희가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버질로드는 7명이 각자의 역할로 1차, 2차, 3차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김민철님은 1차 개발과 DB 구조 설계, 장동환님은 데이터 로직, 기능 개발, 신채연님은 문서, 데이터, 발표 구성, 이호경님은 홍보 메시지 전략, 이혜든님은 문서, 데이터 수집, 박신범님은 2차, 3차 기능 개발과 DB 구축, 고다희는 UI와 UX 홍보 제작을 맡았습니다. 이 역할들이 실제로 어떻게 굴러갔는지 운영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먼저 풀어야 할 문제와 지표를 정의하고 그걸 백로그로 쪼개 스프린트로 실행하고 배포한 뒤 회고로 마무리했습니다. 매일 데일리 스크럼으로 작업 방향을 맞췄고 사이클이 끝날 때마다 OKR 체크인으로 다음에 무엇에 집중할지를 다시 정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장 신경 쓴 건 화면에 보이는 이런 도구들을 썼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의한 문제가 중간에 흐지부지 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 그것이 저희 팀 운영의 핵심이었습니다. 처음 정의한 문제가 스프린트와 배포를 거쳐 회고까지 그대로 추적된다는 것. 그게 도구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문제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원칙을 저희는 개발 환경에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한마디로 앞서 정의한 문제와 지표를 PR과 배포 단위로 검증한 방식입니다. 구조는 Next.js 앱 라우터 기반의 예산 엔진을 단계형 파이프라인으로 나눠뒀고 모든 작업은 피처 브랜치에서 PR로 올려 24시간 비동기 리뷰를 거쳐 머지했습니다. 개발을 모르는 팀원도 충돌을 알 수 있게 겹침 신호등이라는 협업 규약을 두고 컨벤션은 문서로 정리해 공유했습니다. 배포 쪽은 CI 검사와 버셀 투입부가 자동으로 걸리는 게이트를 두고 진행사항은 슬랙으로 공유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PR 25번부터 49번까지의 가설에서 실험, 실험에서 수정의 흐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장표의 핵심도 어떤 도구를 썼느냐가 아니라 가설이 PR 단위로 검증되고 기록되도록 개발 환경 자체를 설계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개발하면서 저희가 무엇을 배웠는지 회고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크게 배운 점은 1차에서 기대만큼 반응이 나오지 않았던 경험을 문제 재정의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초반에는 팀원 대부분이 결혼 도메인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사용자의 실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잡기보다 저희의 추측을 바탕으로 출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기대했던 반응과 실제 사용자 반응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이 지점을 바탕으로 2차와 3차에서는 문제를 다시 정의하며 기능과 전략을 단계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서 1차 OKR 체크인에서 후견님이 짚어주셨듯
1차 사이클 때 OKR과 KPI를 문서로는 충분히 정리했지만 그 지표를 실제 운영 과정에서 관찰 가능한 형태로 연결하는 데까지는 손이 닿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정해뒀지만 그 숫자를 대시보드 위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단계까지 잊지 못해 일부 지표는 끝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OKR 체크인이 한동안 문서를 정리하면 챙겨진다는 식으로 다소 형식적으로 흐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같은 흐름을 이어간다면 초반부터 도메인에 대한 팀 내부 추측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용자 반응, 커뮤니티 관찰, 실제 행동 데이터처럼 확인 가능한 근거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또 OKR과 KPI도 문서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운영 중 실제로 관찰 가능한 지표와 연결하고 체크인 때 반드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번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정답을 맞힌 과정이라기보다는 기대와 달랐던 결과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다시 정의하고 제품을 조정해간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이제 이 결과를 여러분들께 남깁니다. 저희가 1차부터 3차까지 데이터를 따라 키워온 이 서비스를 화면의 QR코드로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해 보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린 그 방식 그대로 다음 사이클의 문제 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QR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버즈로드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불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리실까요? 준영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드리면, 일단 저희 대부분 일단 나이가 일단 결혼에 가까운 나이도 아니어서 실제로 지인들한테 피드백을 받을 때도 나이 어린 사람들 대상으로 했을 때 그때도 피드백이 거의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저 말고 이제 다른 분이 저희 팀원 중에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했습니다. 주제 선정하는 데에서 처음에는. 근데 점점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은 크게 막 엄청 잘 해결해 나갔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처음 주제 선정 과정에서는 그런 이제 실제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신이 있어서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진영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3차 사이클의 핵심 성과는
랜딩 페이지 내 행동 마찰을 제거하여 그 시뮬레이션 진입 전환율을 약 8% 개선한 것입니다. 이 첫 사이클의 문구 몇 번의 선택만으로 우리 커플에게 맞는 결혼 예상과 준비 순서를 짜드릴게요. 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막연한 심리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를 3차 사이클에서 막연한 결혼 준비는 그만 단 14개의 질문으로 내 취향 맞춤 예산 짜기로 수정하여 14개의 질문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투입해야 할 비용을 사전에 인지하게 하여 심리적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그러자 데이터로 전환 효율이 증명되었습니다. 문구 수정 이후 유저들의 진입 행동은 유의미하게 변화했습니다. 그 랜딩 페이지 진입 후 입력 시작으로 이어지는 전환율이 2차 사이클에서 35.76%에서 그 3차 사이클 43.42%로 약 8%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그 끝이 보이든 네, 써놨습니다. 끝이 보이는 14개의 질문 과정을 사전에 인지시키는 개입이 사용자의 적극적인 시뮬레이션 시작을 이끌어낸다는 가설이 입증한 결과입니다. 네, 두 번째 성과는 퍼널 개선의 연쇄 효과였습니다. 단순히 진입률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그 전체 퍼널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최상단 변목을 해결하여 유입된 사용자의 질이 개선되자 그 결과 페이지까지 도달하는 흐름이 자연스러워졌고 결과적으로 2차 사이클에서 4.97%에서 머물렀던 저장 공유 수치가 3차 사이클에서 8.68%로 동반 상승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3차 사이클은 가벼운 마이크로 카피 수정만으로도 이제 유입부터 자산화까지 이어지는 전체 퍼널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한 유의미한 실험이었습니다. 배고프시구나. 밥 먹기 전에 할까요? 그러면은 질문을 투척을 해두시죠. 밥 먹고 그냥 어, 이제 질문을 폭격해두시고 밥 먹고 어. 와서 이제 그냥 답변만 줄창 하시죠. 아,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일단은 식사 시간을 이게 그 규정상 무조건 좀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 시간은 유지를 하고요. 질문 여기다가 이제 좀 적어 주시면은 이제 돌아와가지고서 그 질문에 이제 답변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잠깐 녹화는 멈춰놓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 우선은 성현님이랑 준영님 질문 한 번에 답변 드릴게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 견적은 AI가 즉석에서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그리고 외부 API를 실시간으로 호출한 방식도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수집한 가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된 결과인데요. 사실 결혼 비용은 지금 의무화 정책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업체들이 이제 시기별, 시간대별 가격이나 추가 옵션 비용 같은 디테일한 정보들은 거의 제공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가 조사한 시점에는 배도 기간이라서 공개 자체를 안 한 업체들도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서 비용을 공유한 업체들의 데이터를 정리해서 이제 공개한 자료를 핵심 소스로 참고했는데 여기도 API로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로드와 함께 신범님이 자동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사이트에 드롭다운을 자동으로 클릭하고 엑셀 파일을 하나씩 받아오는 방식으로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가격들은 단순 평균가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항목별 중앙값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왜냐면 평균은 초고가 업체들 하나에 의해서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제 예비 부부들이 마주하는 현실 가격대에는 중앙값이 좀 더 어울린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유형별 항목별로 단가를 정하고 그리고 이 유형별 항목별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옵션들을 분류해서 지정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AI를 활용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집한 실제 데이터로 기반을 뒀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보는 가격은 AI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업체 가격으로 나타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일단 실제로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소개를 약속해 주신 거는 아니었지만 많은 웨딩 인플루언서 분들이 서비스 취지에 공감을 해주셨고 직접 체험해 보겠다는 답변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저희가 유료 광고 제한이 아니라 무료 체험 형태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서비스를 사용해 보시고 판단해 보겠다라는 반응이 좀 많았고요. 실제로 어떤 분은 다음 주 안으로 사용해 보겠다, 사용하고 소개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서비스를 사용해 본 뒤 스토리로 자발적으로 공유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토리에 직접 올려주셨고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는지도 이렇게 세세하게 추천을 해주셨고요. 또 결혼 준비를 처음 시작하는 예비 부부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 예산 기준을 잡는데 유용한 서비스일 것 같다와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부 계정은 유료 광고만 진행을 해서 협업이 어렵다라는 답변도 굉장히 많았는데 오히려 이를 통해서 웨딩 인플루언서들의 시장 협업 구조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순 홍보를 좀 넘어서 실제 타깃 고객과 가까운 분들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검증과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 목소리도 잘 들리실까요? 그러면 재현님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팀원들 모두 결혼이라는 도메인이 처음이라서 이제 초기에 막막함이 컸던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실무에서도 그 익숙한 도메인의 프로젝트만 담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낯선 분야라도 이제 발로 뛰면서 정보를 확보하고 돌파구를 찾아내면 나중에 어떤 도메인을 마주하더라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이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강력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제 전문적인 측면에서 1차 사이클 이후 시장 조사와 타겟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했고 2차 사이클 직전에 이제 철저한 재정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팀원들이 웨딩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데이터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서 서비스를 구체화했습니다. 낯선 분야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한 이 경험이 저희 팀에 큰 자산이 되었다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동력이 저를 포함한 팀원들의 몰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원들끼리 수시로 나라면 이런 결혼을 하고 싶다. 프로포즈는 어떻게 받고 싶냐 하면서 각자의 결혼을 상상하고 이입해보는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결혼이란 주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 저희 팀의 이야기가 되었고요. 페르소나를 자연스럽게 체화를 하면서 도메인의 애정을 느끼게 된 게 버진로드를 진정성 있게 만들고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수아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1차 OKR 체크인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로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다 항목을 정해놨는데 이제 미처 데이터 대시보드에서 그 항목들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정을 다 못했던 부분이 형식적으로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1차 OKR 체크인을 피드백을 보고서 보완해서 2차, 3차 때는 그때 문서 때 그리고 결정 로그 때 적었던 그 OKR 지표들을 저희가 대시보드에 다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거를 그 대시보드에 반영한 지표들을 이제 가지고 계속 이게 개선이 됐는지 잘 저희가 설계한 대로 의도한 대로 이제 서비스 이용자들이 행동을 했는지 이제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 들리시나요? 네, 준영님 질문이 이제 예산은 계속 변동이 되는데 이후에 추후 서비스를 발전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질문 주셨는데 저희는 일단 한번 추후에 이어서 할지를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이미 그 자동화 스크립트를 만들어 나갔고 가격 데이터를 뭐 수집하거나 그거를 적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수집하고 자동으로 검증하는 것까지 스크립트를 다 써놔갖고 가격의 어떤 정합성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데이터하고. 제가 계속 조심스럽게 1차 OKR의 형식적인 거 그리고 동아님 답변을 통해서 이제 OKR 세팅한 것과 실제 데이터 대시보드 상관에 이제 불일치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어찌 보면 1차 OKR로 체크하려던 지점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 결과값들이 보이지 않았다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을까요? 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 초반에 이게 이어서 저희 팀 발표를 이어서 하겠지만 저도 미리 이제 전달드리면 저희 팀에서 데이터 분석 파트를 담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드렸다시피 이 어려움이란 발생했던 게 사용자의 흐름이라든지 그 흐름에서 수집을 할 때 기본적으로 세팅이 필요한 이벤트 로그를 정의를 내린다든지 그리고 이벤트 로그 안에 들어갈 접속값의 세팅이 잘 명확하지 않아서 그랬던 지점이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런 과정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그러셨던 건지 한번 궁금해서 진짜 순수 궁금해서 여쭤본. 그래서 이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그러면은 어떻게 채연님 그리고 동아님이 역할 맡으셨던 부분이 데이터 파트였던 걸로
데이터를 정렬하고 지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의 내리는 걸로 보여졌는데 2차, 3차 때 OKR은 1차에 대비해서 잘 보여졌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적인 그 설계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셨는지, 어떤 논의가 있으셨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1차 사이클을 진행할 때는 사실 이전 스터디에서 실제로 배포를 해본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문서를 작성할 때 저희의 그냥 상상만으로 이 부분이 관측이 될 거다. 이거에서 이거를 보면 좋겠다라는 저희의 생각만으로 지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실제 개발을 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관측을 하기 위해 설정할 수 있는 지표의 한계가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지표를 설정하는데 어설퍼서 있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2차랑 3차를 진행할 때 OKR에서 지표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때 저희가 실제로 이 가설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이벤트 로그를 수집을 해야 이 지표를 만들 수 있고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내릴 수 있는지를 좀 고려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상우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산기였다가 로드 형태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면 계산기에서 로드 형태로 바뀌었다. 이 부분은 서비스 구조 변화라기보단 로고와 브랜딩, 디자인 방향을 말할 때 계산기가 아닌 로드 형태를 적용했다. 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단어가 자칫 딱딱한 계산기나 숫자 입력 도구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 저희 버진로드는 단순히 예산을 개선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결혼 준비의 시작점에서 예산과 체크리스트의 방향을 잡아주는 서비스여서 로고에서도 계산기처럼 딱딱한 이미지보다는 버진로드라는 이름이 가진 로드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선현적인 디자인을 사용한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 과정을 따라가는 길, 방향, 흐름이 느껴지도록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이해 여부는 로고 디자인 자체보다는 서비스 결과를 본 뒤 사용자가 다음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를 통해서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과 확인 이후에 저장, 공유, 액션보드 진입 같은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사용자가 결과를 단순히 보고 끝낸 게 아니라 실제 준비 과정과 연결해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사용자의 이해도가 낮다는 판단을 저희가 결혼을 앞둔 주변 지인들에게 직접 제품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문서가 노션에 정리되어 있어서 제가 화면 공유로 가볍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변 인물들에게 이런 식으로 각자 피드백을 요청을 해서 받아들였고요. 이로 인해서 2차 사이클 방향이 제대로 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더 남아 있을까요? 괜히 마이크 켰네. 저는 작업할 때 가장 힘들었었던 게 제가 애당초 이 작업을 맡기 전에 결혼에 대해서 그닥 생각을 할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결혼의 형태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완전 라이트 유저의 시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는 아무래도 헤비 유저의 타겟층까지 노려야 했기 때문에 그 자료 조사를 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고, 이 웨딩 서비스에 대한 그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했던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좋았던 건 제가 이 서비스를 함께 경험을 하면서 팀원들과 이 제가 낯선 도메인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번에는 더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할 수 있겠다. 실무에서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과감하게 도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질문 네. 자, 이제 추가적인 질문 더 없으시면은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얼추 앞에랑 비슷한 시간으로 진행하신 것 같아요. 우선은 발표 진행하느냐고 고생하신 1팀 분들 정말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결과도 이제 멋지게 나와가지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